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죠. 화요일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큐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김대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에코프로 머티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일주일 새 240% 폭등한 에코프로 머티. 일단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부분은 인지하시고 투자 전략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급속도로 급등한 에코프로 머티, 벌써 시총이 8조 5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 함께 올라줬음 했던 형님들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4형제 합산 시총이 51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지난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했을 때 당시에 시장의 관심 3조 이상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산수해드렸죠. 그래서 단순히 산수해도 3조 원 나온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 있었는데요. 희망 공모가 그때 당시 36,200원에서 44,000원 사이였는데 이게 하단인 36,200원으로 결정되길래 정말 왜지라는 굉장히 의아한 좀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들 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관 입장에서도 좀 꼬인 게 이제 수요 예측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간 5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좀 떴죠. 그리고 일반 공모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 일반 공모를 받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 중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공모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전에 받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무래도 평소와 좀 다른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제가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선방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너무 강한 주가에 파죽지세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파죽지세를 뛰어넘는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봐야 될 정도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 주가도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8조 원을 돌파해서 코스피 20위권에 이제 올라섰는데요. 40위권이죠. 40위권에 올라섰는데 이 덕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이제 모든 주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룹사 이제 4개의 합산 시총이 같은 기간 동안 5조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1조를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하고 나서 7거래일 동안 3번의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사실 이건 진짜 그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상장 당일 공모가가 36,200원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244.2%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한때 KT도 제치면서 거의 하이브 턱밑까지 따라왔다는 분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개인들의 수급이 모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쏠렸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뛰어갖고 우리가 지금 그거 따라서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만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빼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2차전지 뷰는 원웨이입니다. 앵커 해수연구님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 계속 원픽으로 가고 있고요. 여전히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지금 자리가 워낙 좋아요. 이제 차트 좀 길게 보시면 오히려 이제 패턴, 추세 그쪽 아시는 분들은 이제 추세 하단선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2차전지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업황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배터리 가격을 가만히 좀 보시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가 구성돼 있어요. 이제 광물에 대한 가격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돼 있는데 잘 보시면은 딱 원 광물의 상승 정도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릴 때 원 광물이 안정을 찾으니까 배터리 가격이 내린 게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 하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땐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균형 가격을 찾게 되면은 이제 그 포인트가 되었을 때가 한 2025년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해쯤 되면 배터리 가격이 보조금이 없이도 이제 ICE 보통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내연기관 자동차와 거의 동등한 가격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가격대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보조금이 없어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퀄리티가 괜찮다고 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때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2025년 포인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제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은 난 IRA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바를 받아서 전기차가 큰 건 그 누구도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걱정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미국은 의회제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IRA법이 이제 청정에너지 개발업체들의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조지아주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제가 봤을 때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있고 만일 예를 들어서 이 당선 확인이 되게 되면은 완전 폐기보다는 이제 부분 폐기나 부분 수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정치적 이슈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균형 가격 차는 2025년 정도까지는 2차전지는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에서 앵커님이 답변 주신 거에 답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원픽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IRA의 핵심은 중국을 배제하는 자국 중심주의. 예, 요 기조는 뭐 당연히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전면 폐기보다는 부분 수정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에 그런 얘기에 좀 동의하고 싶고요. 그다음 뭐 질문 있습니까? 네,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지금 뭐 60만 원, 70만 원 부근에서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많이 좀 손절을 하고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올 거다라고 이제 신의를 좀 저버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이런 뭐 포인트가 있다라는 부분에 어떤 좀 압도적인 2차 전지 관련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2차전지 관련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철강주잖아요, 원래. 그죠? 원래 철강주기 때문에 철강주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중국이 건설 경기가 불었을 때 그때 전 세계에 철강이 없었거든요. 엄청난 가격이 올랐었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철강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주와 이제 2차전지 두 가지 같이 이제 테마를 여러분들 엮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를 같이 사업하는 그런 업체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되 각 사업군마다 최소 30% 이상의 수익이 좀 나와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차 전지와 이 철강 두 가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정되게 되면은 철강주 영향 받아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버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음극재, 양극재를 동시에 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네. 철강 모멘텀까지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반등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으로 우리 한국경제TV 김대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이제 남짓 남아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각종 정치 테마주들 항상 급등락을 하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김 기자, 어제도 사진 한 장 때문에 상한가 찍은 종목이 있었죠. 굉장히 어이가 없던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어제 대상그룹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배우 이정재 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덕분에 두 사람이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사실 이정재 씨나 한 장관은 대상그룹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막연한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면요.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이정재 씨가 오랜 연인 관계인데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대상그룹 종목이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로 묶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대상은 그전부터 사회이사과 한 장관과 또 서울대 법대 동문 선후배 사이라는 점을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묶였는데요. 실제로 어제 대상홀딩스와 대선홀딩스 우선주는 30% 가까이 오르면서 나란히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건데요. 이외에도 덕성 우선주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덕성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대표이사와 사회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엮였는데요.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면서 매수세가 옮겨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덕성은 합성피혁과 합성수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선거철만 임박하면 정치인과의 학연이나 지연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선거일이 오히려 가까워지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투자자분들도 이 뜬금없는 연결고리에 주가가 반응하니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체가 없는 테마주는 변동성이 크고 또 재료가 소멸하면 주가가 단기간에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날 상한가를 찍었던 대성홀딩스를 예를 들자면요. 바로 직전 거래일엔 고작 1%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앞선 이틀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테마주로 언급된 종목 83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해당 기업의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주로 공통 지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또 지난 18, 19대 대선 과정에서 상위 두 후보의 선거 테마주로 분류된 64개 종목을 주가 지수로 만들어 추이를 분석해봐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수는 모두 상승했지만 또 선거일 기준 13에서 24거래일 전부터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테마주 중에 정치 테마주가 제일 이제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증권가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유의 사인 보내고 있겠죠. 네, 증권가에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별다른 호재 없이 단기간에 주가가 요동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처럼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 테마주에 쏠리고 있는 건데 결국 주가 상승은 거품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덕성은 전날 최근 당사 주식이 정치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당사 사업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결국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 말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정치 테마주가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한 경우가 대다수라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힘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또 주가 하락폭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체 없는 테마주들, 변동성이 큰 데다 재료 소멸 후 주가 되돌림 현상은 그만큼 확대돼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SIC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EST, 전거래일 18%나 급등이 나왔는데 사측은 123억 원 규모의 HBM 장비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내용의 공시를 내놨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이라고요? 예. 그 반도체 물량으로 EST의 반도체 물량 역대 최대인데 EST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HBM3가 이제 사실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그 전 세계 디램 업계 판도를 바꿀 만한 엄청난 핫 이슈입니다. 그 앞에 순서에서도 이제 온 디바이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AI 모멘텀이라는 게 사실은 모바일로 스마트폰을 이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EST 같은 장비들도 이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HBM3를 하려면 이제 반드시 이제 적층으로 된 이제 D램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D램을 갖다 쌓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D램의 어떤 간극도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 뒤틀림도 방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ST의 이제 그 장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그 HBM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화두가 되고 이제 인기를 끌면서 EST 역시 이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EST는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HBM에 대한 공정이 아니었고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HBM에 대한 매출이 이제 부가가 되면 흑자 전환한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HBM에 대한 그 수요는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올해 그 매출과 그 영업이익보다는 내년, 내후년, 3년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산하면서 그럼 이게 멀티플이 아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주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HBM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 못지않은 YTD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 따라서 HBM의 또 주가도 이제 결국은 같이 귀결되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499달러까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점에 대한 논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HBM을 갖다가 더 이상 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논란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원래 그래픽 제조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픽을 고사양 그래픽을 갖고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은 HBM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HBM을 못 팔게 하니까 갑자기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고사양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마도 추정하건대 중국에서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갖고 수입을 해서 그건 이제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다른 식으로 매출 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규결은 요약하면 뭐냐면 엔비디아가 비록 이제 HBM을 중국에 못 팔지라도 다른 맥락으로 이제 중국의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ST를 비롯한 그 HBM 관련 주가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트를 비롯해서 엔비디아향 관련 종목들의 반등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포트와 공시까지 확인해 보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하나증권은 S&T 모티브에 대해서 드라이브 유닛 위주의 역성장을 반영해 목표가를 5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LG이노텍인데요. 4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또 BH에 대해서는 내년 전장향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은 자화전자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상향될 것이고 내년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6,000원으로 유지했고 또 두올은 시트 커버링 사업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한국 IR협의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무상증자로 383만 2,200주를 추가로 상장한다고 공시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수페타시스의 주식 5만 8,829주를 장내에 매도했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93,000원으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중앙 콘텐트리 중앙이죠.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16,000원에서 25,5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주가 흐름 오늘 주시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횡재세에 압박받고 있는 은행주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최근 은행주들이 횡재세 도입 압박에 정보 규제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4대 금융지주 은행주의 주가 현 상황 진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사실 뭐 최근에 국내 은행들이 이제 횡재세 도입에 대한 어떤 압박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가능성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밑돌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이제 4개 금융사의 연중 주가 상승률이 대형주 평균이 코스피 200의 14.62%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대형은행 중에 제일 많이 상승한 그 기업이 우리금융지주의 10.39%. 이고요. 그 다음이 KB의 8.04, 그리고 신한지주의 4.4, 하나지주의 마이너스 1.19, 4위가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좀 코스피 200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는 좀 갭이 좀 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은행주들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되게 사실 좀 신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은행이나 시스템 자체가 자기들이 우리에게 줘야 되는 이자는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올리는데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 이자는 정말 빠르게 팍팍 올리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종로를 쓰라고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좀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불 때는 은행주라는 말이 좀 무색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은행주들 역시 여전히 이제 배당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는데 은행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일단부터 항상 기업을 볼 때 두 가지 입장을 보시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첫 번째 투자자의 입장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은행 이용객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 은행 이용객 입장을 봤을 때는 이자가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걸 또 투자 입장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자를 많이 은행이 받아가지고 그걸 배당으로 주게 되면 좋은 겁니다. 완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라인을 서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지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생각해 보면은 올해 대형 은행주들 연평균 배당률이 7%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남는 게 조금 더 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높은 배당률 은행들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또 배당 성향과 함께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서 주주 환원율이 평균 3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주 환원율을 개선하는 건 당연히 이제 기업의 어떤 밸류 할인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좋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례로 올해 일본 증시에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SMBC 은행이 배당 성향이 40%였는데 올해 주가가 37%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4대 금융지주의 평균 PBR을 보니까 0.4배입니다. 장부상 청산 가치에도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저평가가 맞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은행주를 봤을 때 올해 여러분들 아마 기억 안 나시겠지만 되게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PF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전성 관련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던 어떤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배당 말고 지금 다른 쪽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이 좋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하는 거 가지고 끝내면 안 되죠. 매입함과 동시에 당일 소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완벽한 주주 친화 정책이기 때문에 매입 후 소각 이거 미국에선 되게 일반
이상일반적이거든요. 미국의 게임에서도 심지어 게임에서도 자사주 매입하는 그 바로 소각이 그냥 시스템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만 합니다. 이거 저가 매수랑 뭐가 다릅니까? 소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금융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말고는 다른 건 잘 모르겠다. 이에 따라서 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이 저가 매수와 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일견 뭐 동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차액 결제 거래 이제 대표적인 파생 상품 중에 하나죠. CFD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CFD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진 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만 최근에 영풍재지 하한가 사태까지 아직 국내 증권사의 내부 통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영 기자,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시작한 증권사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 CFD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전날 밝혔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시장의 전교 시간에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다우 30 지수의 구성 종목과 ETF를 대상으로 CFD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CFD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익을 결제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워낙 투자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한데요. 개인 전문 투자자는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과 파생상품, 그리고 고난도 파생결합 증권 등 월말 평균 잔고가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거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CFD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별도 만기가 없어서 투자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고 매매 차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됩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하나 둘씩 CFD 거래를 재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월에 메리츠증권과 교보, 유진투자, 그리고 유안타증권, 그리고 지난달엔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CFD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물론 하이투자증권처럼 이번에 새롭게 CFD를 시작한 곳도 있고 또 SK증권처럼 손을 뗀 곳도 있습니다. 앞서 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 CFD 계좌가 그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대거 중지했었는데요. 이제는 증권사들이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하고 또 전문 투자자 요건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다만 아직 투자자들의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지난 23일 기준 증거금 포함 CFD 명목 잔고가 1조 1,345억 원으로 CFD 재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FD 사태 발생 전이었던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3개 증권사의 거래 잔액이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는 반토막 수준입니다. 네, 지금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합니다만 또 뭐 세제 혜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거 잘못하면 골로 가죠. CFD 역시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한 상품이죠. 증권가 전망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당장은 이 CFD가 주가 조작에 악용됐다는 인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고액 자산가들이 꾸준히 늘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도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범위를 넓혔고 또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또 100% 증거금 계좌의 활용은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 비용이 없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선 이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속속 재개하면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영풍재지 등 주가 조작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증권사의 내부 통제 문제는 내년에도 여전히 최대 화두로 꼽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CFD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반대 매매 우려도 큰데요. 어제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 만큼 앞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죠. 발전 플랜트 솔루션 기업이죠. 이 수산 인더스트리가 227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 계약입니까, 조호진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소라는 건 이제 그 수시로 이제 그 AS를 받아야 되고 또 그걸 갖다 이제 서비스를 갖다 점검해야 되는데 한국 동서발전의 이제 계약 그 발전소에서 수산 인더스트리가 발전소 공정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그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한 번 이제 발전을 끝나면 그걸로 이제 캐시플로우가 현금 유입이 없는 사업이 있고 한 번 발전을 한 다음에 계속 수시로 이제 그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현금 유입이 있는 그런 주가 있는데 수산 인더스트리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나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진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집에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LED로 이제 바뀐 경우 같은 경우는 LED 등을 교체하는 것도 일반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드라이브를 열어서 계기판을 뜯어봐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하물며 이제 대규모 원전 발전을 누군가 AS를 한다. 이런 건 사실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갖다가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 원전도 이제 우리가 추가로 수주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한전, KNS,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떠오르고 있지만 수산 인더스트리 역시 원전 확대에 중요한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수산중공업, 수산 INT가 모두 같은 이제 수산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한전을 갖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그러면서 한전에 대한 그 민간 송전망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곳곳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화력발전소를 갖다 지을 수가 있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산그룹은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가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 창출해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수산그룹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3개 정도의 상장사가 한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매출이 7천억 정도 되는데 이 상장사들이 꾸준히 이제 매출이 증가되면은 또 다른 이제 어느 정도 상장사의 규모가 커져야지 큰 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같이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